네, 오늘의 굿닥터 바로 소개해 드릴게요. 우리 가족의 무릎 건강 지킴이 이성희 원장님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원장님 반갑습니다. 자, 우리 오늘의 주제가 이제 무릎 관절염인데요. 한국인이 나이 들어서 서양인처럼 살 걸이라고 후회한다는 이야기가 있어요. 이게 무슨 이야기인지 좀 이야기 들어볼게요. 네, 서양인들 같은 경우는 집에 들어가면 신발을 벗지 않습니다. 그러네요. 신발을 신고 들어가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당연히 의자에 앉을 수밖에 없고 바닥에 앉는 거를 당연히 생각할 수가 없죠. 소파에 앉거나 침대 생활을 하니까 무릎을 그렇게 과도하게 굴곡할 일이 별로 없거든요. 네. 그래서 사실은 그것이 무릎 건강에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는데 우리 한국 분들은 안 그렇죠. 신발을 벗고 들어가니까 당연히 바닥에 앉게 되고 그렇죠. 무릎을 과도하게 굴곡하는 일이 많아지니까 그것 때문에 점차 관절염이 많아지게 됩니다. 그래서 무릎 관절염의 주요 위험 인자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네. 그래서 가장 먼저 걱정되는 것은 나이가 들면 자연적으로 발생하는 과체중인데요. 과체중이 생기면 우리 몸에 직접적으로 무릎에 가장 먼저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무릎에 오는 하중 때문에 연골과 관절에 부담이 가게 됩니다. 예, 그리고 또 두 번째는 예전에 무릎을 크게 다친 손상 기억력이 있으면 그 무릎이 구조물이 약해지기 때문에 자연적으로 무릎이 흔들리게 되고 안정성이 약해지기 때문에 관절이 빨리 닳게 됩니다. 네. 그리고 무릎에 취약한 직업군이 있는데요. 특히 오래 장시간 서 있는 직업이시든지 아니면 무릎을 자주 구부렸다 폈다 하는 농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이든지 아니면 식당에서 일하시는 분들이든지 이런 분들은 굉장히 무릎의 관절염에 취약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것은 우리가 어떻게 개선할 수가 없는 내용인데요. 유전적으로 원래 체질적으로 연골이 약하신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 같은 경우는 젊으셨을 때는 괜찮으시다가 갑자기 한 50대 정도 중반으로 들어가면서부터 갑자기 무릎이 나빠지는데 이것은 체질상 그런 문제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잘 관찰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자, 무릎 관절염의 주요한 위험 인자들 살펴봤습니다. 그 중에서 이제 가장 먼저 얘기해 주신 것이 비만인데요. 비만 네. 같은 경우에는 뭐 고혈압, 당뇨, 심장병 뭐 모든 거에도 원인이 되기도 하잖아요. 근데 그렇죠. 무릎 네. 관절염에도 아주 큰 위험 인자가 되네요. 네. 무릎 관절염에선 굉장히 체중이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비만이라는 것은 사실 당뇨, 고혈압, 심혈관계 질환 이런 것도 다 연관성이 있지만 무릎에도 아주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우리 무릎에 약 1kg 정도의 하중이 가해지면 체중이 1kg 정도 증가하게 되면 무릎에는 약 4배 정도의 부하가 더 증가하게 되는데요. 네. 그것은 우리가 생활하면서 그냥 서 있는 것도 아니고 계속 움직이고 계단도 사용하게 되고 쪼그려 앉아서 굽혔다 하게 되면서 무릎은 자연적으로 약 평균 4배 정도의 압력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그 압력이 결국에는 무릎에 고스란히 전해지기 때문에 반대로 생각하면 약 1kg 정도만 체중을 줄여도 무릎에 가는 부담이 한 4배 정도는 줄기 때문에 네. 무릎에 체중을 줄이는 것이 무릎에 굉장히 많이 도움이 되게 됩니다. 네. 그리고 또한 지방세포라는 게 우리 몸에 많이 축적되게 되면은 염증성 사이토카인, 즉 인터루킨 6나 TNF 알파나 아니면 렙틴 같은
염증을 좀 매개할 수 있는 그런 염증 매개체 물질들이 많이 생기기 때문에 이게 관절에 아무래도 영향을 미쳐서 자꾸 반복적인 관절의 염증은 연골을 점차 마모시키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관절염에 악영향을 미치게 되죠. 네. 이런 식으로 무릎에 한번 통증이 발생하고 체중이 증가된 상태라고 하면 그로 인해서 또 활동이 자연적으로 감소되게 되거든요. 그러면 활동이 감소되는 것으로 또 체중이 조금씩 늘어나게 되고 그걸로 인해서 또 통증이 가해지기 때문에 자꾸 관절염이 더 반복되는 악순환으로 빠지게 되는데 이런 분들이 굉장히 외래에서 자주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든 저희가 잘 치료를 해드려야 되죠. 네. 일단은 체중이 좀 갑작스럽게 불어나지 않도록 잘 네. 관리하시는 것도 무릎 건강을 지키는 첫 번째 방법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네, 들고요. 맞습니다. 네. 요즘 이제 뭐 이렇게 다니다 보면 울긋불긋해졌어요. 산이 참 네, 네. 예쁘죠. 단풍 네. 보러들 많이들 가실 텐데 맞습니다. 요런 시즌이 되면 또 단풍 즐기고 오셔서 병원 찾는 분들도 많으시다면서요? 네, 굉장히 많습니다. 요새 들어서 외래 부쩍 많이 오셨는데요. 네. 등산하다가 갑자기 무릎 안 좋아지시고 뭐 발목도 안 좋아지시고 해서 오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이 단풍 구경하실 때 무릎은 정말 조심하셔야 됩니다. 특히 하산하실 때 많이 다치게 되는데요. 무릎이 한 번 계단 내려가는 게 아니라 계속 꾸준히 계속 쿵쿵쿵 이렇게 찍게 되기 때문에 대퇴 부분에 뇌과 부분에 특히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가지고 네. 통증이 증가되는 그런 경우가 굉장히 흔하고요. 그리고 이제 등산뿐만 아니라 축구라든지 아니면 스키라든지 이런 스포츠 손상에 의해서든지 아니면은 그냥 본인의 부주의나 아니면 사고나 이런 것으로 무릎이 한번 다치게 되면 어쩔 수 없이 관절염에 좀 취약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반월상 연골판이라는 여기 있는 이 위에 있는 대퇴골과 아래에 있는 경골의 사이에 있는 굉장히 중요한 구조물 이 보이시죠? 이 구조물이 위아래 하중을 분산시켜주고 그리고 체중을 분산시켜주면서 안정성을 제공하는 굉장히 중요한 구조물인데 네. 계단을 내려오시다든지 아니면 무릎이 돌아간다든지 할 때 가장 먼저 다치는 그런 구조물이에요. 그래서 이게 다칠 경우에는 굉장히 쉽게 관절염에 빠지게 되고 이름이 반월상 연골판입니다. 네, 반월상 연골판. 그래서 네. 반달 모양이라고 해서 반월상이고 이것이 구조물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리고 네. 다들 알고 계시겠지만 전후방 십자인대. 예, 이 십자인대는 보통 축구하면서도 많이 다치고 교통사고로도 많이 다치게 되는데 네. 무릎의 한 가운데 있습니다. 아. 중앙에 있고 전방 십자인대는 앞에 그리고 후방 십자인대는 뒤에 있어서 전후방 십자인대라고 하는데 이 파열이 스포츠 손상에서 많이 일어나는데 사실 제대로 치료를 하지 못하면 무릎이 앞뒤로 많이 흔들리기 때문에 지우개 닳듯이 연골이 닳아버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조기에 잘 적절한 치료가 필요합니다. 네. 네. 자, 그렇다면 이 무릎 관절염을 좀 특별히 조심해야 할 분들도 있을까요? 예. 네. 무릎 관절염은 사실 누구에게나 발생할 수 있지만 어떤 특정 직업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더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 중에서 가장 흔한 것으로 오래 서 있는 직업을 가지신 분들이죠. 그래서 우리가 놀이공원에서 오랫동안 줄을 서서 기다린다거나 아니면 뭐 의자가 없는 곳에서 일하는 그런 분들 같은 경우는 조금 오랫동안 섰더니 무릎이 다음에 이제 걸으려고 하면 뻐근하고 다치지도 않았는데 무릎이 아프지 하는 경험을 많이 해보셨을 것 같은데요. 이게 바로 우리 체중 부하가 오랫동안 연골을 계속 누르고 있기 때문에 연골이 그 하중으로 인해서 점점 약해지는 겁니다. 근데 어쩔 수 없이 오래 서서 일하셔야 되는 헤어 디자이너나 아니면은 그 캐셔 분들이나 요리를 많이 하시는 분들이나 이런 경우에는 굉장히 무릎이 빨리 망가지게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예전에 많았죠. 그 농사 지으신 분들이죠. 어르신들. 네. 예. 어르신분들 특히 밭농사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계속 쪼그려 앉아서 이동을 하시면서 일을 하시기 때문에 맞아요. 굉장히 그 무릎에 무리가 가는 그런 일들을 계속 반복하시는데 그런 것들이 결국에는 다 쌓여서 관절염으로 나타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무거운 물건을 날라야 되는 그런 특히 남성분들 같은 경우는 택배나
물류 일을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 굉장히 무릎에 많이 달아져서 내원하시는 경우가 많고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고맙게 생각하는 경찰이나 군인 같은 분들 같은 경우도 갑자기 뛰거나 방향 전환하는 그런 훈련들도 많이 하고 하다 보니까 반복적인 외상에 노출되면서 갑자기 관절염이 진행되는 경우가도 많이 있습니다. 네. 그리고 뭐 직업적으로 좀 운동선수분들도 더 그러실 네. 수밖에 없을 것 그렇죠. 같고요. 예, 네. 아무래도 많이 사용하니까. 스포츠 퍼포먼스를 내기 위해서는 열심히 훈련을 하시게 되는데 그쵸. 병원으로 너무 심하게 다치셔서 오는 경우가 많은데 그때 적절한 치료를 하지 못하면 결국에는 그게 관절 구조물이 약해지기 때문에 관절염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네. 자, 지금 많은 분들이 전화 상담 참여를 해주고 계신데요. 접수 상황 잠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40대 남성분이 전화를 주셨고요. 비만인데 스쿼트 할 때 무릎 통증이 있습니다라고 하셨고 아직 치료받은 이력은 없다라고 하십니다. 아무래도 스쿼트 자세 자체가 무릎에 좀 무리가 갈 수밖에 없죠. 네. 네, 네. 스쿼트. 운동도 하셔야 되니까 안 할 수도 없고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이게 스쿼트 운동이 일반인들한테는 꽤나 어려운 운동입니다, 사실. 네. 그리고 환자분이라고 얘기하기는 상담 주신 분은 지금 비만이라고 얘기하셨는데 비만인 경우에는 과굴곡을 하는 운동이 매우 위험할 수 있습니다, 사실. 그래서 스쿼트 운동 자체가 굴곡을 하는 운동이기 때문에 무릎에는 앞에 부분 하중을 많이 줄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이 앞부분의 하중이 무릎을 굽힐수록 이쪽 힘이 전달이 굉장히 많이 되기 때문에 앞부분의 통증이 많이 나타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상담 주신 분이 만약에 지금 앞부분의 통증이 위주로 있다고 하면 지금 스쿼트 운동은 좀 삼가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고요. 네. 이럴 때는 무릎을 안정적인 상태에서 다리를 들어 올리는 운동으로 대체하셔가지고 근력 운동이 조금 어느 정도 허벅지 앞에 있는 근육이 단련된 이후부터 그때부터 천천히 스쿼트보다는 레그 프레스와 비슷한 그런 좀 안정적인 그런 운동으로 시작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상담해 주신 내용이 도움이 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다른 사연 하나 더 만나볼게요. 30대 남성분께서 전화를 주셨어요. 무릎 훈제 남성분들의 사연이 좀 더 많네요. 네. 전방 십자인대 부상 후에 무릎이 계속 아픕니다라고 하셨고 네. 얼음 찜질 정도 지금 하고 계신 것 같아요. 이게 부상 후에 치료가 완벽하게 되지 않아서 그런 걸까요? 아니면 무리하셔서 그런 걸까요? 전방 십자인대는 굉장히 무릎 중요한 구조물입니다. 네. 그래서 30대신데 남성분이시고 이런 경우에는 이미 전방 십자인대 파열을 진단을 받으신 거잖아요. 그런 상황에서는 지금 다친 지가 약 한 1, 2주 정도 지나셨다면 지금 시점에서는 진찰을 잘 받아보셔야 됩니다. 진찰이라는 거는 무릎이 앞뒤로 흔들림이 얼마나 있는지를 판정하는 건데요. 이런 것을 전방 동요라고 합니다. 전방 십자인대는 앞으로 빠지지 않도록 무릎이 경골이 앞으로 빠지지 않도록 이렇게 잡아주는 역할을 해주는데 네. 이 십자인대 파열이 되게 되면은 이게 역할을 못하게 돼서 앞뒤로 너무 심하게 흔들리게 됩니다. 네. 이런 불안정성을 가지고는 오랫동안 무릎을 건강하게 지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부분 파열인 경우에는 전방 십자인대라도 붙는 경우가 있거든요. 보조기를 잘 차고 재활을 하시는 경우에. 네. 그래도 의사가 진찰을 해보면 이게 나중에 전방 동요가 심하게 남을지 아니면 치유 방향으로 갈지 짐작을 할 수 있고 예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적절한 치료를 꼭 받으시고 가끔 수술이 무서우셔가지고 전방 십자인대가 안 좋다는 거를 본인이 아심에도 불구하고 그냥 넘기시는 분들이 가끔 계신데요. 그러면 나중에 굉장히 크게 연골이 닳아질 수가 있으니까 그쵸. 조심하셔야 됩니다. 예. 네.
자, 그런 거 무서워서 또 병원 가시는 시기 늦추지 마시고요. 일단 조금 이상이 느껴진다 하시면 지금 같은 경우에는 좀 빠르게 병원에 가셔서 검사를 받아보시는 게 좋겠다라고 말씀해 주셨으니까요. 이 부분 참고하셔서 치료 잘 받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전화 상담이다 보니까 보다 명확하게 진단을 내려드리는 데에는 어느 정도의 한계라는 게 존재할 수 있다는 점 미리 좀 말씀을 드립니다. 자, 이제 무릎 관절염에 대해서 저희가 좀 이야기를 나눠보고 있고요. 평소에 이제 무릎에 좋지 않은 습관들 말씀을 많이 해주셨어요. 그래서 네. 무릎을 살리는 습관, 무릎을 좀 나쁘게 망가뜨리는 습관이 있을 것 같거든요. 이거 좀 명확하게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뭐 여러 가지가 많이 있는데 다 얘기 드릴 수는 없으니까 네. 간단하게 제가 설명을 드리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하지 말아야 될 것 중에 가장 대표적인 거는 과굴곡인데 과굴곡을 할 때 그냥 무릎을 굽히는 거는 괜찮습니다. 우리 앉아 있을 때도 지금 무릎을 굽히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근데 여기 상태에서 체중을 싣는 거죠. 쪼그려 앉는 행동인데요. 이 쪼그려 앉는 행동은 젊으셨을 때는 가능하지만 연세가 조금이라도 중년 이상 지난 이후부터는 굉장히 무릎에 무리를 많이 주기 때문에 연골도 많이 닳게 할 것이고 이 중요 구조물인 반월상 연골판의 뒷부분을 굉장히 하중을 많이 받게 하기 때문에 이 스트레스가 견디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이 자세가 매우 좋지 않을 뿐더러 이 앞부분에 있는 이 슬개대퇴 관절도 쪼그려 앉아 있으면 계속 하중을 받기 때문에 닳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쪼그려 앉기는 될 수 있으면 피해 주셔야 되고요. 그리고 계단입니다. 두 번째 계단을 써놨는데 계단은 내려갈 때나 올라갈 때 앞부분에 하중이 너무 많이 실리게 됩니다. 그래서 특히 앞부분에 관절염이 빨리 유발될 수가 있고요. 그리고 내려갈 때는 특히 대퇴 내과의 아랫부분 체중 받는 그 부분에 자꾸 반복적인 손상이 있기 때문에 이게 어떤 건강에 대해서 약간 잘못된 상식이랄까 이런 거를 가지고 계신 분들이 계단을 이용해서 운동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네. 네, 그게 일부 근력은 강화가 되겠죠. 당연히 계단 운동이 어려운 운동이기 때문에. 그렇지만 무릎은 연골에는 굉장히 좋지 않은 운동이기 때문에 이 운동이 무릎 건강에는 좋지 않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포괄적인 얘기인데 좌식 생활을 하지 않는 게 좋죠. 그렇죠. 네. 예. 좌식 생활이라고 하면은 우리가 이제 생활하고 있는 환경이 거의 좌식 생활인데 집에 신발 벗고 들어가서 뭐 좀 편히 누워 계신다거나 땅바닥에 방바닥에 앉아 계신다거나 이렇게 생활을 하면은 아무래도 방바닥에서 일어날 때 한 번쯤은 무릎을 과굴곡을 해서 일어나게 되거든요. 이런 게 뭐 계속 쌓이다 보면 무릎이 좋지 않은 분들은 금방 망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그 서양인들처럼 소파나 아니면 의자를 꼭 이용하시는 것이 네. 바람직할 것 같습니다. 네. 네. 자, 반대로 그럼 네. 무릎에 좋은 운동 또 소개해 주실까요? 네. 그래서 무릎을 살리기 위해서 반드시 해야 할 세 가지를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근데 이 중에서 가장 먼저 쉽게 할 수 있는 게 대퇴사두근 근력 운동인데요. 대퇴사두근은 허벅지 앞에 있는 근육입니다. 네. 허벅지 앞에 있는 사두 총 4개 근육인데요. 이 근육은 무릎을 펴는 역할을 하고 이 펴서 다리를 들어 올리면서 근력 강화 운동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운동으로 무릎의 그 전반적인 안정성을 제공해 주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근육이고 이 운동은 뒤에 조금 더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두 번째는 고관절 외전 근력 운동인데요. 무릎과는 조금 떨어진 고관절이지만 고관절의 엉덩이를 이렇게 옆으로 외전하는 근육, 이 근육이 무릎과 관련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같이 운동을 같이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적당한 걷기 운동. 예, 이거는 무릎 전신적인 무릎 운동뿐만 아니라 전신적인 운동이 되기 때문에 매우 바람직한 운동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자세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맞아요. 그 운동하는 방법들을 이렇게 설명 들어도 잘 감이 안 오시는 분들 네. 많거든요. 영상 준비해 오셨다고 하니까요. 네. 영상 보면서 무릎에 좋은 운동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영상에서 나오는 거 보면 발목에 루프 밴드가 있는데요. 저 밴드가 없다고 해도 하실 수 있는 운동입니다. 그래서 다리를 천천히 들어 올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유지 시간은 3초 내지 5초 정도만 유지를 하시고 한 번 할 때 오른쪽을 쭉 다 하시고 왼쪽을 하셔도 되고 다음과 같이 번갈아 가면서 하셔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반복 횟수는 약 20회 내지 30회는 해야
약한 운동이기 때문에 5번 정도 하고 말면 거의 운동이 안 됩니다. 그래서 그 정도는 좀 하시고 네. 그 한번 다리를 들어 놓으면 다시 내리고 잠깐 쉬는 시간을 너무 오래 갖지 마시고 한 2, 3초만 쉬었다가 다시 들어 올리는 이 반복 운동을 하면 이 별거 아닌 운동 같지만 그 무릎이 좀 이미 좀 불편하신 분들 같은 경우는 매우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네. 자, 앉아서 하는 운동 배워봤고요. 그 다음 운동도 볼게요. 자, 이제 옆으로 누워 있는 자세인데요. 이 운동이 고관절을 외전시키는 자세죠. 고관절, 네. 예, 외전. 고관절 외전 운동인데 따로 이름은 클램쉘이라고 하는 운동입니다. 유명한 운동이긴 한데 조개 껍데기 같죠. 조개 껍데기 벌리는 자세처럼. 그러네요. 이 자세가 고관절을 외전시키는 그 운동을 해주면서 엉덩이 쪽에 둔부 쪽 근육을 강화시켜 주는데요. 무릎 관절염을 예방하는 데 매우 효과적이기 때문에 아까 전에 했던 대퇴사둔 근력 운동과 같이 시간 나실 때마다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이거는 누워서 하셔야 되는 운동이기 때문에 집에서 TV 볼 때나 아니면 쉴 때 이렇게 한 번씩 생각나면은 꼭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냥 생각했을 때는 좀 고관절 운동이 무릎 건강하고 뭐가 좀 연관이 있을까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많이 네. 계실 것 같은데요. 네. 실제로 굉장히 중요한 운동이라는 거죠? 중요한 운동입니다. 네. 예, 굉장히 많은 연구가 되어져 있는 논문이기 때문에 네. 굉장히 중요합니다. 좋습니다. 네. 이 두 가지 운동만 잘 기억해 두셨다가 집에서도 손쉽게 하실 수 있으니까요. 한번 네네. 꼭 잘 해보셔서 무릎 건강 잘 지켜보셨으면 좋겠고요. 이제 마지막으로 아까 운동, 걷는 운동 좋다고 하셨는데 이게 맞습니다. 적당히가 굉장히 어려워요. 네, 그래서 적당히가 얼만큼 걸어야 이게 적당히 네. 또 운동이 될 만큼 걸은 것이냐 이렇게 질문하신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네네. 이 적당이라는 게 네. 거의 대부분 환자분들이 연세나 이런 거 고려하지 않고 만보라고 얘기하십니다. 만보 사실 듣기가 좀 딱- 무리 아닌가요? 네, 듣기가 딱 만보 딱 와닿지 않습니까? 내가 운동을 많이 했다는 딱 느낌이 네. 딱 들고 그래서 걷기 운동 하시나요? 물어보면 만보 운동 합니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으신데 맞아요. 이게 약간 무리가 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아. 그래서 제가 지금 연령대별로 어느 정도가 적절한지 한번 정리를 해봤는데요. 네. 20대 내지 40대 정도 같은 경우는 만보 운동을 하셔도 좋습니다. 또 하루에 2번 해도 2번을 나눠서 해도 되고 꾸준히 걷기 운동 하시면 이 연령대에서는 무릎 구조가 거의 건강한 분들이 많기 때문에 무릎 건강 지키는데 매우 좋은 운동이 됩니다. 그런데 40대 내지 60대 정도 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만보로 걷기에는 약간 근력이 부족한 면이 있고 그리고 무릎이 불편해지는 느낌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숙제처럼 만보를 걸어야 된다고 생각해서 그냥 1시간 채워서 끝까지 걷고 조금 무릎이 안 좋아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정도까지 하시기보다는 약간 낮춰서 운동을 해주시면은 훨씬 더 좋은 효과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미 60대 이상이시고 걷기 운동을 많이 능숙하지 않으신 분들 같은 경우는 저 같은 경우는 한 5,000보 정도에서 멈추시는 게 좋겠다고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그 개인마다 조금씩 차이는 있지만 너무 많이 걷는 게 무릎에 직접적인 도움이 되는 것은 아니고요. 사실 다른 당뇨나 아니면 혈압 조절을 위해서 걷는 거는 또 다른 문제긴 해서 조금 네. 더 걸을 수는 있겠지만 무릎 건강에는 이 정도 걷기가 적당해 보입니다. 네, 60대 이상 분들은 3,000보에서 5,000보 정도라고 네, 말씀해 네, 네. 주셨으니까 이거 꼭 잘 기억해 두셨으면 좋겠고 무리해서 만보 걷지 않으셔도 될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이런 걷기 운동이 정말 뭐 최고의 보약이다라고들 많이 하시는데 네, 네, 네. 왜 이렇게 걷기 운동이 몸에 좋은 건지도 좀 설명해 아, 주시죠. 걷기 운동이 전신 운동이기 때문에 몸에는 당연히 근육을 붙게 만들고 신진대사를 활성화하기 때문에 매우 좋은 운동일 것이고요. 무릎을 놓고 봤을 때도 관절이 자연적으로 이렇게 적절하게 각도로 움직이기 때문에 연골에 적정한 영양을 공급해 줍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연골은 특별하게도 혈관이 전혀 그쪽으로 투과를 하지 못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쉽게 몸의 조직에는 혈관이 가서 직접 영양을 전달해 주지만 연골은 영양을 전달받으려면 활액이라고 하는 관절액이 직접 연골에 가서 그 확산을 통해서 조금씩 영양분을 조금씩만 제공을 해주거든요. 오래 서 있기만 하든지 앉아 있기만 하면은 이 관절액 순환이 잘 안 됩니다. 그리고 이제 무릎을 굽혔다 폈다만 이렇게 하는 일은 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자연적으로 걷는 것이 무릎에 전체적으로 연골이 굉장히 넓게 분포가 되어 있는데 전체적으로 혈액을 순환시킬 수 있기 때문에 영양 공급을 활성화할 수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이렇게 여러 가지 다양한 이유 때문에 사실 걷기 운동이 정말 중요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걷다가 무릎에 또 무리가 오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일단 네네. 무릎이 좀 불편하다라는 생각이 드시면 이걸 조금 참고 견뎌야 되는지 아니면 네. 이제 바로 병원에 가시는 게 좋은지도 궁금해하시는 네. 것 같아요. 맞습니다. 외래에서 굉장히 많이 오시는 분들인데요. 참고 걸으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생각보다 참고 걸으시라고 왜 그러셨어요 하면은 그렇게 해야 된다고 알고 계십니다. 잘하고 계신다고 생각하세요. 네. 그래서 제가 이제 저도 이제 다른 영상들도 보고 다른 교수님들이나 아니면은 선생님들의 이야기도 들어보면 의견이 조금 갈립니다. 사실 참고 운동하라고 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네. 무릎에 같이 그 선생님들 중에서도. 근데 저는 좀 다르게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 좀 안 좋아지시는 분들을 꽤나 많이 봤기 때문에 네. 그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걸을 때 통증이 있습니다. 특히 무릎에 내측으로 있습니다. 안쪽. 이런 경우가 많이 있는데요. 더 자주 만나는 거는 거위발건염이라고 해서 이쪽에 있는 햄스트링의 힘줄인데요. 이 힘줄이 염증이 생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게 굉장히 간단한 질환이고 무릎에 크게 해가 되는 질환은 아닌데 이거를 무작정 걸으시면 계속 아프신데 이거를 치료가 제대로 안 되기 때문에 좀 적절하게 이쪽이 아프실 때는 조금 활동을 줄이시면서 적절하게 치료받으시면 금방 호전됩니다. 네. 그리고 연골하골이 부종이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그것도 거의 내측으로 통증이 있으신데 관절 내측으로 아픈데 걸을 때마다 아픈데 너무 심하게 아파요. 그러면 MRI 찍어 봅시다 해서 찍어 보면 다음 사진과 같이 뼈에 원래 검은색으로 보여야 되는 뼈가 하얗게 멍이 든 모습이 보이죠. 근데 저 정도가 되면 이게 연골화 부전골절이라고 해서 반복적인 손상에 의해 이미 뼈가 약간 부러진 겁니다. 근데 이런 상태에서도 걷지 못하도록 제가 충분히 말씀을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어쩔 수 없이 좀 걷다가 보니까 연골하골이 함몰되어 있는 이런 양상으로 이미 한번 저렇게 함몰이 되게 되면 돌이킬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연골이 뼈가 울퉁불퉁해지기 때문에 관절염이 조금씩 진행이 되실 겁니다. 네. 이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무작정 걷는 것은 좀 좋지 않다고 얘기 드리고 싶습니다. 네. 우리 몸이 이게 무리가 되면 신호를 보내는 게 바로 통증이잖아요. 그럼요. 네. 그래서 통증이 느껴진다 싶으면 일단 조금 멈추시고 병원에 가서 한번 검사를 받아보시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여러분은 지금 우리 가족 건강 지킴이 굿닥터와 함께하는 건강 매거진 시청하고 계십니다. 보여주시죠. 60대 아버님 전화 주셨고요. 의자에서 일어날 때는 괜찮은데 바닥에서 일어날 때 무릎이 좀 심하게 아픕니다라고 하셨어요. 역시 바닥 생활을 좀 하지 않으셔야 될 것 같아요. 좌식 생활. 네. 이렇게 좀 앉았다 일어날 때 무릎이 심하게 아픈 경우에 이제 병원에 좀 가보시는 게 좋겠죠, 원장님. 최근 치료 이력이 없으시네요. 없으셔요. 네. 병원에 빨리 오셔야 됩니다. 60대 남성분이신데 의자에서 일어날 때는 괜찮은데 바닥에서 일어날 땐 무릎이 심하게 아프시면 연골이 좀 닳아져 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리고 연골판이라고 하는 구조가 연골을 보호하고 있는데 이것도 같이 찢어졌을 가능성이 높죠. 왜냐하면은 앉았다가 일어나면서 이게 한번 무릎을 짓이기기 때문에 이때 통증이 발생하면
연골판이나 연골에 손상이 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런데 약간 늦게 발견되게 되면 굉장히 늦게 발견되게 되면 많이 닳아져 있는 상태로 발견되기 때문에 일찍 내원하셔서 진찰 한번 받아보시길 권유드리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병원에서 진찰이 좀 필요한 상태다 라고 말씀해 주셨으니까 이 부분 참고하셔서 치료 잘 받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는 무릎 관절염 이야기를 조금 더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무릎 관절염도 이제 진행되는 이제 속도에 따라서 병기가 정해질 것 같아요. 네네. 서서히 좀 진행이 계속 되죠, 나이가 들수록. 네네. 관절염이라는 거는 원래는 대체적으로 연령에 따라서 서서히 진행되는 게 거의 대부분인데요. 그래서 뭐 나이가 들면은 무릎이 원래 조금씩 아프겠지라고 생각하고 그냥 참고 넘어가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그런 분들 중에서 갑자기 무릎이 연골이 빨리 닳는 그런 상황이 생길 수가 있는데요. 다음 사례를 한번 보겠습니다. 네. 다음과 같이 중년 여성분인데 살짝 삐끗한 것 같은데 무릎의 안쪽이랑 뒤쪽이죠. 오금 쪽으로 아프다고 하세요. 그리고 처음에는 통증이 좀 엄청 심해서 많이 붓고 아팠다가 시간 지나니까 이제 지낼 만한 정도로 좀 좋아하셨다고 하시거든요. 그러는데 지금 나중에 치료하면 안 되냐 이런 식으로 오시는 분들이 꽤나 많거든요. 이걸 한번 보겠습니다. 네. 이런 경우에는 연골판 후각 기시부 부분의 파열을 의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뒷부분에 있는 뒤에 있는 이 부분에 경골의 뒷부분에 연골판이 굉장히 강하게 붙어 있거든요. 근데 이 강하게 붙어 있는 부분이 떨어지면 여기 나머지 부분이 전부 다 남아 있다고 해도 이 기능을 거의 상실하게 됩니다. 그래서 가장 강한 부분이 뜯어져 있는 이런 부분을 MRI 상에서 확인하게 되면 그때는 바로바로 치료를 정확하게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때 적절하게 치료가 이루어지지 네. 않고 그대로 방치하게 되면 어떤 경우가 생길까요? 네, 그런 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으신데요. 네. 제 환자분이신데 여기서 보면 60대 때 후각 기시부 부분에 뿌리 파열을 발견했습니다. 그런데 당시에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하고 상황상 어쩔 수 없었던 걸로 같은데 60대 때는 이렇게 일기 관절염밖에 안 되고 굉장히 좋았던 관절염이 방치한 이후에 4년 만에 오셨는데 굉장히 심한 사기 관절염으로 발전해 있는 모습입니다. 이 상황은 상당히 많이 발생하고 의사들이 다 예견하는 상황입니다. 이게 뒤에 있는 이 후각 기시부 부분은 그래서 적절한 치료가 꼭 필요합니다. 네, 절대 방치해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자, 예후가 좋았던 치료 사례 조금 더 살펴볼게요. 네. 그래서 후각 기시 부분에 뿌리 파열이 발견되면 다음과 같이 뼈의 구멍을 터널을 약간 뚫어서 아래로 봉합하는 견인 봉합술이라고 하는 술식을 시행을 해야 되는데요. 이러면 대체적으로 뼈에 잘 안착되기 때문에 경과가 좋습니다. 그렇지만 다음 환자분 같이 7도 정도 오다리가 좀 심한 내반을 가지신 분 같은 경우는 단순히 경인봉합술을 한다고 해서도 연골판이 생착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치료 이후에도 다시 재파열된 모습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때 정확한 치료를 하려고 한다고 하면 경인봉합술은 당연히 해주셔야 되고 그 연골판을 봉합한 이후에 밑으로 잡아당겨서 이렇게 견인봉합을 한 이후에 절골술을 통해서 무릎을 똑바로 펴주는 내반변형 고정술을 같이 해주셔야 경과가 좋게 되겠습니다. 네, 이때 그냥 방치하게 되면 더 상태가 심각해지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으니까요. 네네. 바로 이제 적절한 이런 치료가 병행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예후가 좋았던 사례 소개해 주셨고요. 환자들마다 치료 효과는 조금씩 다를 수 있다는 점 꼭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성희 원장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나이 들어서 늘어나는 뱃살과 함께 또 찾아온 무릎 관절염 어떻게 치료하고 관리하는 게 좋을지 알아보고 있고요. 방송 보시면서 혹시라도 궁금한 점, 고민 생긴 분들 계시다면 상담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02-6677-0012번, 02-6677-0012번 상담 전화 발짝 열려 있습니다. 이 원장님 말씀을 듣다 보니까요. 무릎이 한번 이제 좀 통증이 느껴지고 아프다고 생각이 되면 절대 참지 말아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네, 들어요. 맞습니다. 무릎은 참으시면
좋은 관절이 아니라 일찍 발견할수록 치료가 잘 되는 아주 대표적인 관절이기 때문에 적절한 진단이 매우 중요합니다. 네. 그래서 무릎의 관절염이 좀 진행이 됐다 싶을 때 할 수 있는 치료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다음, 연골 성형술이 가장 대표적인 연골 관절염에 대한 초기 치료인데요. 비교적 젊은 환자분한테 시행할 수 있고 관절염이 아직은 아주 심하지 않은 단계, 그리고 연골 결손 자체가 크지 않을 때는 연골 성형술을 가장 먼저 고려해야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방법은 근위경골 절골술입니다. 경골이라고 하는 정강이 뼈를 약간 O자다리로 가지고 계신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무릎이 안쪽에 주먹이 들어간다, 휘어 있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고, 무릎이 내측이 아픈 그런 분들한테는 경골을 절골술을 하면 체중을 바깥쪽으로 이동시킬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좋은 치료를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미 진행된 관절염에서는 연세가 어느 정도 있으신 분들 같은 경우는 가장 효율적인 치료인 인공관절 수술을 고려를 하는 것이 맞겠습니다. 네. 네. 좋습니다. 일단 무릎 관절염이 조금이라도 이제 발견이 된다면 적극적으로 치료를 받아보셔야 되고, 중기 이상의 경우에는 지금 소개해 주신 이 세 가지 방법, 연골 성형술, 그리고 근위경골 절골술, 인공관절 수술 등을 통해서 치료가 가능하다라고 설명을 잘 해주셨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정확한 진단이 돼야지만 본인에게 가장 적합한 치료법을 찾을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네, 맞습니다. 일단 연골 성형술부터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을 좀 들어볼게요. 네. 연골 성형술 같은 경우는 굉장히 많이 하는 술식인데요. 관절경으로 들여다보고 연골의 병변을 찾습니다. 그래서 연골 병변이 비교적 작고 젊은 연령대이신 분들한테는 굉장히 연골이 다시 생기는데 매우 도움이 되는 술식이기 때문에 다음과 같이 조그만 구멍을 여러 개 뚫습니다. 여기는 연골을 벗겨내고 밑에 있는 연골화 골이라고 하는 뼈에다가 구멍을 뚫은 모습인데요. 네. 구멍을 뚫고 약간 물을 덜 흐르게 하면 바로 이렇게 혈액이 밑에서 뿜어져 나오는 거 볼 수 있습니다. 이게 바로 골수인데요. 이게 골수가 안에 피떡, 혈전을 형성하면서 시간이 지나면서 자연적으로 연골로 대체되게 됩니다. 네. 자, 그런데 이런 연골 성형술도 한 가지 방법이 아니라고 들었어요. 네, 예. 그렇습니다. 네. 연골 성형술은 굉장히 다양한데요. 예전에는 이렇게 단순한 미세 천공술 또는 미세 골절술이라고 하는 그냥 구멍을 뚫고 기다려보는 술식만 있었다고 하면, 지금은 다음과 같이 콜라겐 조직 보충제, 그러니까 비슷하게 미세 천공술을 한 이후에 이 구멍 안에 꼼꼼하게 타입 2 콜라겐이죠. 그러니까 우리 몸 유리연골의 성분을 재료로 갖다 놓는 겁니다. 그렇게 하게 되면은 훨씬 더 효율적으로 두껍게 연골이 재생되게 됩니다. 네. 그리고 연세가 좀 많으시거나 연골 병변 자체가 매우 크신 분들 같은 경우는 다음과 같이 자가 연골세포를 배양을 한 이후에 이식하는 연골세포 이식술을 많이 시행하고 있고요. 네. 그리고 최근 들어 각광받고 있는 줄기세포를 직접 이식하는 방법도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연골 성형술도 이렇게 다양한 방법으로 좀 진화하고 있다라는 걸 좀 알아볼 수가 있었고요. 무릎 관절염 중기 이상일 때 우리가 시도해 볼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들 알아보고 있습니다. 첫 번째가 연골 성형술이었고, 두 번째로 알아볼 게 이제 근위경골 절골술. 이름이 네. 굉장히 어려워요. 네. 이름이 좀 어렵습니다만 네. 이게 많이 알려져 있는 거는 HTO라고 하죠. 그러니까 근위경골 절골술인데 워낙 잘 알려져 있기 때문에 HTO라고 부르는데, 우리가 정강이 뼈는 다음과 같이 대퇴골 밑에 하부에 있는데, 이 전체적인 무릎의 정렬이 O자다리인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내측 부분에 통증이 몰려 있고 무릎이 반듯하지 않고 O자형으로 휘어 있는 경우에는, 이 경우 내측으로 너무나 많은 하중이 몰리기 때문에 이 하중을 약간 옆으로 외측으로 돌려주는 것이 매우 좋은 효율적인 치료가 됩니다. 그래서 네. 다음과 같이 이 조그만 절골 부분을 통해서 약간 뼈를 벌려주고
고정을 해주게 되면 아주 효율적으로 바깥쪽으로 체중이 이동하기 때문에 내측으로 가는 하중이 매우 떨어지고 안쪽의 관절염을 매우 회복시킬 수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그래서 옷자다리로 좀 밖으로 휜 것도 교정이 되는 그런 동시에 이제 두 가지 효과를 누릴 수 있는 맞습니다. 근위 경골 절골술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이런 연골 성형술이나 절골술이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된 경우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 경우에 이제 우리가 해볼 수 있는 게 바로 인공관절. 네, 맞습니다. 네, 둘 다 그 좋은 술식이고 많이 행해지고 있지만 이미 관절염이 사기로 진행됐거나 65세 이상, 70세 이상 고령이어서 효과가 좀 떨어질 것 같은 분들은 괜시리 어렵게 연골 성형술이나 경골 절골술을 통해서 환자분에게 나중에 또 두 번의 수술을 예상하게 하는 것보다는 네. 아주 좋은 수술인 인공관절 치환술을 바로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네. 단번에 무릎 내부에 있는 구조물들을 굉장히 획기적으로 대체를 하기 때문에 결과가 매우 좋고 다들 걱정하시는 부분은 인공관절의 수명 문제입니다. 그래서 수명 문제는 아직도 저희가 열심히 극복하려고 하는 부분이긴 하지만 최근 들어서는 굉장히 좋아졌기 때문에 재료가 좋아졌기 때문에 20년 이상 잘 사용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네. 너무 큰 걱정은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인공관절 치환술까지 살펴봤습니다. 자, 환자들마다 치료 효과는 조금씩 다를 수가 있겠고요. 어떤 치료든 치료 방법을 결정하기 전에 반드시 신중을 기해야 한다는 점 꼭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80대 아버님 전화를 주셨고요. 통풍이 있는데 무릎에 물이 차는 듯하게 붓고 열감이 있습니다라고 하셨고 주사 치료 이제 받아본 적이 있다라고 하셨는데 그래도 좀 이제 호전되지 않아서 답답한 마음에 전화를 주셨다고 합니다. 네. 어떤 방법으로 좀 나아질 수 있을까요? 지금 아버님이 80대신가요? 네네. 아, 그러시구나. 그러면 지금 통풍 때문에 무릎이 붓는 것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사실. 근데 통풍으로 가장 먼저 침범되는 관절은 사실 발가락이죠. 엄지발가락 때문에 통풍을 맨 처음 진단받으시는 분이 많은데 네. 그래도 무릎으로 오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무릎을 통풍으로 내원하셔서 굉장히 뻘겋게 붓고 엄청 심하게 아프셔서 오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런 분들 같은 경우는 치료가 오히려 간단합니다. 진통소염제를 쓰던지 네. 아니면은 약간의 스테로이드를 조금 사용해서 바로 좋아지게 할 수 있는 게 통풍이긴 한데 환자분이 통풍을 앓고 계신다는 그런 생각을 갖고 계시니까 통풍일 거다. 지금 무릎에 오는 통증도 그렇죠. 그렇게 여기에는 조금 다른 상황일 수도 있어요. 네. 근데 관절염일 수도 있지만 혹시라도 환우성 관절염이나 굉장히 그 감염이나 심각한 상황일 수 있거든요. 80세시니까요. 그러니까 그런 경우에는 주변에 그 무릎 전문의를 만나보셔서 정확한 진찰을 받으시면 네. 갑자기 낙화되는 상황을 막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일단 정밀 검사가 꼭 필요한 네, 상태라고 맞습니다. 말씀해 주셨으니까요. 이 부분 참고하셔서 빨리 좀 치료 계획 잘 세워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아서 짧게 치료 사례 하나 더 만나볼 네네. 텐데요. 다음 사례는 54세 여성분의 치료 사례입니다. 한번 소개해 주실까요? 54세 여자분이신데요. 3개월 전부터 왼쪽 무릎에 오금 쪽이랑 내측부로 통증이 있으셨습니다. 처음에는 조금 많이 아팠지만 시간 지나면서 금세 나아졌었고요. 그리고 다른 병원에서는 연골주사 치료했지만 효과가 전혀 없었습니다. 그래서 계속 심하게 아프셔서 저한테 오셨을 때는 저는 바로 후각 기시 부분의 파열을 의심하고 MRI를 찍었는데 발견되었고 이 환자분은 특별하게 오다리가 7도 이상으로 기울어진 상태로 내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수술 전 MRI에서 다음과 같이 뚜렷하게 후각 기시 부분에 이렇게 틈이 있는 후각 기시 부분 파열을 발견했고요. 그 전장 사진에서는 약 7도 정도의 내반이 관찰되었습니다. 이런 상태에서는 연골판 봉합술만 한다고 해서 쉽게 호전이 되지 않기 때문에 다음과 같이 관절경을 이용해서 후각 기시 부분을 견인봉합술을 통해서 봉합을 했고요. 다음과 같이 봉합을 한 이후에 이렇게 내반되어 있는 경골을 약간 열어드리면서 경골을
고정하는 근위 경골 절골술을 같이 해드렸습니다. 그래서 수술은 비교적 간단하게 끝났고 수술 후 MRI상에서도 잘 봉합되어 있는 모습이 보이고요. 무릎도 다음과 같이 약간 바깥쪽으로 이동한 체중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네, 이렇게 치료가 잘 되어 있습니다. 네. 효과 좋았던 사례 소개해 주셨고요. 환자들마다 치료 효과는 조금씩 차이가 있을 수가 있겠습니다. 자, 오늘 이성희 원장님과 함께 무릎 통증을 잡을 수 있는 다양한 치료 방법들 알아봤는데요. 이런 치료를 앞둔 환자분들이 반드시 알아야 할 주의사항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일단 무릎은 정확한 진단만 이루어진다면 굉장히 잘 치료되는 관절입니다. 그래서 무릎을 앓고 끙끙 앓고 원래 무릎은 시간이 지나면 아픈 거야 라고 생각해서 좀 늦게 병원에 내원하시는 것보다는 조금이라도 이상이 발견되면 주변에 있는 가까운 병원에 바로 내원을 하셔가지고 정확한 진찰을 받으시면 굉장히 좋은 건강한 무릎을 오랫동안 유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치료 시기 놓치지 않는 게 가장 네, 중요하다는 가장 중요합니다. 말씀인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무릎 관절염을 치료하는 다양한 치료법 살펴봤고요. 모든 치료법에는 부작용이 따를 수 있고 개인마다 치료 효과가 다르다는 점, 전문의와의 상담을 통해서 적절한 치료를 받는 것이 가장 좋은 선택이라는 점 꼭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이성희 원장님과 함께했습니다. 원장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